동물이 상품으로 유통된다는 것은 환불, 교환, 반품의 대상이 된다는 걸 의미한다.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누구나 사용하는 지금이지만 동물들은 여전히 상품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반려라는 이름을 붙인 가족 구성원으로 불리고 있는 한편에서는 폐기 처분이 가능한 상품으로 유통된다. 그 사이의 간격 차이가 너무 커서 자주 현기증이 난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5%인 312만 9천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합니다. 여기에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인 2.58명을 곱해보면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 가운데 800만 명이 개나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건데요.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의 가속화를 감안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지금 함께하는 반려동물이 없습니다만 이 반려동물들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이 이런 점은 꼭 생각해보고 입양을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들의 예쁘고 귀여운 모습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려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리라 생각하는데요. 그 애들도 동물이다 보니 사람처럼 아프기도 하고 발정기가 되면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보험이 안 되니 치료비 부담도 적지가 않고요. 주인한테는 안 짖고 안 물지 몰라도 짖으면 누군가에게는 소음이 되고 불편함을 줄 수도 있죠. 시도 때도 없이 대소변 치우고 목욕시켜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그들도 늙어가고 갑작스런 죽음을 맞게 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래도 키워보고 싶은 마음에 키우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지 라며 처분이나 처리하면 될 것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입양을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와 동물과의 관계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수호서재에서 펴낸 꽃비 내리는 날 다시 만나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쓴 허은주 수의사의 이력이 좀 눈에 띕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여성학을 전공하고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일하다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과 상처로 일을 그만두고 다시 수의학을 공부한 후 수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동물과는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 마음으로 수의사가 되었고 개와 고양이와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은 맞았는데 보호자로부터 더 많은 말을 들으며 살고 있다고 하네요. 저자는 수의사가 된 이후로 달라진 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나는 왜 그렇게 타인으로부터 사람과의 대화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을까? 아직 대답을 찾지 못했다. 다만 나와 다른 종들을 만나면서 당시에 나는 행복과 먼 방식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 수 있다. 우리 집 반려견과 반려조는 지금을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산다. 늘 가는 산책길인데도 처음 맞는 바람인 것처럼, 처음 맞는 냄새인 것처럼 집중한다. 뭐든 대충 훑어보고 다 안다고 지루하다고 느끼던 나의 관성을 낯설게 만들고 부숴버린다. 산책 중 눈앞 나무 위에서 마주치는 쇠 딱따구리, 탁 트인 바뒤에 바람을 타고 정지 비행 중인 황초롱이는 말해준다. 풀숲과 나무, 햇살과 바람에 경탄하라고. 오늘 보는 구름은 처음이고 지금 지나가는 바람은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이 삶은 영원하지 않다고. 그러면
정신없이 부여하던 인간적인 나의 생각들이 바닥으로 가만히 가라앉는다. 이젠 흘려보내도 될 것, 소중히 지켜야 할 것. 잘 모르겠으니 좀 더 기다려볼 마음들이 담담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이 책은 그렇게 모습을 드러낸 마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꽃비 내릴 때 우리 다시 만나. 꽃비는 작은 강아지였다. 뛰어다닐 때면 가늘고 긴 하얀 털이 물결처럼 흔들렸다. 그 사이로 까맣고 동그란 눈이 반짝였는데 한눈은 잘 뜨지 못했다. 눈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 심한 각막 건조증 때문이었다. 꽃비 엄마는 화가였다. 공방과 그림 수업도 운영했지만 야외에서 벽화를 그리거나 건물 내부 벽을 그림으로 채우는 등의 활동을 주로 했다. 병원에 올 때면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벽화 사진이나 그림 수업 장면을 보여주었다. 둘은 24시간 함께했다. 꽃비의 보금자리가 된 부드러운 천 가방 안에서 꽃비는 벽화 그리는 엄마 품에서, 야외 작업 중에는 나무 그늘 밑에서, 그림 수업할 때는 엄마의 옆에서 자리를 지켰다. 금방 건조해지는 꽃비의 눈에 엄마는 정성스럽게 안약을 넣었다. 꽃비의 심한 각막 건조증 때문에 서너 시간마다 한 번 안약을 넣어야 했기 때문에 늘 꽃비를 데리고 다녔다. 하루는 꽃비 엄마의 가족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꽃비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고 꽃비를 병원에 잠시 맡길 수 있는지 물었다. 그때부터 꽃비와의 동거가 시작되었다. 원래는 병원에서 돌볼 생각이었는데 밖에서 햇볕과 바람을 맞으며 살던 꽃비는 병원의 좁은 입원장을 많이 힘들어했다. 다행히 꽃비는 곧 우리 집 식구들과 익숙해졌다. 당시 집에는 작은 마당이 있었고 꽃비는 낮에 그 마당에서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했다. 한쪽 눈을 잘 못 떠서 행동이 조금 느렸지만 자기 아닌 다른 존재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완벽한 사회성을 가진 강아지였다. 우리 강아지들은 금세 자기 옆에 자리를 내주었다. 성격 별난 앵무새는 모든 깃을 부풀리며 하악거리고 경계하다가 꽃비가 자기보다 하수라는 걸 알아채고는 공격하지 않고 간단히 무시해 주었다. 안심이었다. 처음에는 한 달 동안이나 함께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꽃비 엄마의 늘 활기찬 모습 때문이었을까? 곧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그의 부고를 듣기 전까지는 말이다. 장례 준비 등 경황이 없으니 며칠 더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날, 퇴근하고 집에 오니 꽃비가 마루에 누워 비스듬히 들어오는 저녁 햇살을 받고 있었다. 코끝이 시큰해졌다. 가만히 옆에 앉으니 꽃비가 배를 보여주며 자세를 바꿔 누웠다. 나는 꽃비의 배를 오랫동안 쓸어주었다. 장례식장에 꽃비를 데리고 가는 게 좋을까? 오래 망설였다. 하지만 엄마와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커져 꽃비를 데리고 문상을 갔다. 영정 사진 앞에 꽃비를 내려놓고 잠시 묵념했다. 꽃비는
방 이곳저곳을 다니며 냄새를 맡았다. 몇몇 문상객들이 꽃비를 알아보고 눈물을 흘렸다. 남은 가족들은 꽃비를 키우기 어려워했고 새로운 입양처를 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강아지는 함께 살던 가족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평생을 함께했던 존재에 이해할 수 없는 사라짐, 되돌릴 수 없는 갑작스러운 부재. 엄마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꽃비는 매일 엄마를 기다릴 것이다. 며칠 후 꽃비 엄마의 지인이 꽃비를 입양하고 싶다고 했다. 고인과 평소 가까이 지냈는데 장례식장에서 꽃비를 보고 온 후 계속 생각이 났다고. 오랫동안 키우던 강아지를 최근에 병으로 보내서 보호자의 죽음 이후 남겨진 꽃비의 상황이 남일 같지 않다고 했다. 꽃비는 그렇게 엄마와 작별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되었다. 꽃비의 새로운 가족은 꽃비가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여러 장 찍어 보내주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꽃비 엄마는 자기 강아지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꽃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을까?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꽃. 웬만한 애정으로는 짓지 못할 이름이다. 게다가 아이와 정말 잘 어울린다. 꽃비 엄마는 사랑하던 강아지를 가장 아껴줄 사람이 자기 친구라는 걸 알고 그에게 꽃비를 보내주었을 것이다.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예쁜 강아지, 비처럼 내리는 꽃을 듬뿍 뿌려준 것이다. 펫숍의 투명창. 3, 4개월 된 불도그가 병원에 왔다. 숨소리가 거친 작은 불도그는 처치대 위에서 얼굴을 바닥에 비비려고 몸을 비틀었다. 귀가 시뻘겋게 퉁퉁 부어서 피고름이 귓바퀴를 타고 턱까지 흘러 있었다. 왜 이런지를 물었더니 열흘 전에 단위 수술을 했고 오늘은 봉합살을 풀기 위해 병원에 온 것이라 했다. 귀를 자르는 수술. 정확히는 귓바퀴 일부를 자르는 수술이다. 개의 단위 수술은 사람이 원하는 모습대로 귀 모양을 바꾸기 위해 하는 미용 목적이 대부분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베르만의 쫑긋 서 있는 귀도 귓바퀴를 잘라붙이는 단위 수술을 한 결과이다. 사냥개인 도베르만을 더 용맹하게 보이도록 만들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다. 퉁퉁 부어있는 피부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려고 하면 불도그는 자지러지게 소리를 질렀다. 국소마취한 후 간호사 선생님들과 달라붙어서 겨우 붙잡고 세척했다. 퉁퉁 부은 피부 밑으로 두꺼운 하얀 매듭 하나가 언뜻 보였다. 보통 피부를 봉합할 때 쓰는 나일론사가 아니었다. 수술 부위 염증이 심하니 수술한 곳에 연락해 보기를 권했다. 잠깐 망설이던 그는 사실 본인이 수술했고 봉합은 솜이불을 꿰매는 바늘과 명주실로 했다고 털어놓았다. 단위를 해서 보내는 조건으로 분양을 약속하고 계약금도 받아놓은 상태였다. 수술은 다른 불도그 농장주가 알려준 대로 했다고 말했다. 알콜로 가위를 닦고 라이터로 가위날을 달군 후에 귓바퀴를 잘랐다고 한다. 마취는 어떻게 했는지를 물었다.
다른 개농장 사장에게 조언을 들었는데 2개월 된 강아지는 통증을 못 느껴서 마취를 안 해도 된다고 들었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강아지가 동물병원에 첫 접종을 하러 오는 때가 2개월쯤이다. 아이들이 통증을 못 느낀다니 거짓말이다. 백신을 위한 작은 바늘이 피부를 살짝 뚫는 것도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친다. 통증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생존을 위해 타고난 감각이다. 이런 강아지들의 귀를 마취도 없이 가위로 싹둑 잘라버렸으니 그 통증이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상황을 알고 나니 손이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지금 화를 내며 보낼 시간은 없다. 이 아이의 미칠 듯한 통증을 빨리 없애주어야만 했다. 국소 마취만으로는 명주 씨를 완전히 제거하기가 힘들었다. 극심한 통증에 몸부림치는 녀석이 다치지 않도록 전신 마취를 하고 자세히 상태를 살폈다. 촘촘하고 단단하게 묶인 매듭들이 모두 피부 안으로 깊게 파고들어 있었다. 먼지와 털, 피가 엉겨붙은 딱지를 제거하니 피고름이 줄줄 흘러나왔다. 감염이 심했다. 1시간 이상의 긴 수술이 되어버렸다. 피부를 파고든 매듭을 제거할 때마다 피부 조직이 뚝뚝 떨어지고 출혈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수술을 마치고 퉁퉁 부은 귓바퀴를 소독한 후 귀를 포함한 얼굴을 붕대로 돌돌 감았다. 명주실 매듭이 더 이상 녀석의 귀에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수술방을 나와서 보호자를 만났다. 그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최근에 부업으로 불도그 생산을 시작했고 처음 새끼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다른 개 농장주들도 명주실로 단위를 하고 판매한다길래 자기도 그랬다고 했다. 그의 얼굴에 억울함이 잠깐 스쳤다. 마취에서 깬 불도그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서도 남자의 손과 얼굴을 핥아주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펫 산업의 상품으로 유통되는 동물들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다.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농장주가 직접 수술하고 귀가 쫑긋선 모양이 더 보기 좋다는 고객의 취향에 맞춰 어린 불도그는 귀가 잘린다. 펫숍의 투명창에 전시되는 동물들은 대부분 이런 개 농장에서 태어나 판매되는 상품이다. 누구라도 자신이 입양하고 함께 살 작은 강아지가 개 농장에서 겪어야 했던 일을 알게 된다면 펫숍에서 동물을 구입하지 못할 것이다. 가벼운 마음으로 숍에서 예쁜 강아지, 고양이 한 마리를 사는 건 열악한 농장에서 살아가야 할 또 한 마리의 동물을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린 불도그의 귓바퀴 상처는 잘 아물었을까? 좋은 사람에게 입양이 되었을까? 분명 좋은 가족을 만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것이다. 아니, 그렇게 믿으려고 한동안 애썼다. 그 믿음조차 없다면 그 어린 강아지가 겪었던 끔찍한 고통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서 도무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병원 가보자. 우리 병원에는 처음 온 분들이었다. 모녀 관계로 보이는 두 사람은 큰 수건으로
개를 감싸 안고 서 있었다. 수건 밖으로 고개만 빼꼼히 내민 개는 시추였다. 눈이 흐릿하고 얼굴과 귀 주변에 흰털이 많이 섞인 것으로 보아 나이 지긋한 어르신으로 보였다. 해탈에 가까운 무표정의 노견이었다. 재롱이 배 쪽 상태 좀 봐주세요. 무념무상의 재롱이와 달리 보호자들은 불안해 보였다. 표정은 어두웠고 언뜻 보면 화가 난 것 같았다. 수건을 걷어내자 악취가 났다. 배 중앙 부위에 자리 잡은 종양이 꽤 컸고 종양 가운데서부터 피고름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유선 종양은 중성화 수술이 되지 않은 중년 이상의 암컷개들에게 흔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처음엔 종양이 작았을 것이고 이렇게 커지기까지 시간이 걸렸을 텐데 왜 지금에서야 병원에 데려온 걸까? 유선 종양이네요. 중성화가 안 되어 있는 아이죠? 네, 중성화 안 했어요. 유선 종양인 건 알고 있어요.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한 명은 의자에 앉지 않고 계속 진료실 안을 서성이고 있었다. 재롱이의 유선 종양은 하나가 아니었다. 지름 3, 4cm 되는 큰 것이 하나였고 복부 전체 유선 근처에 크고 작은 종양들이 어림잡아 7, 8개 이상이었다. 다행히 식욕은 좋고 활력도 좋다고 했다. 마취 전 검사 결과만 양호하다면 조심스럽게 수술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종양이 유선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빨리 수술해서 적출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칠 수도 있어요. 우선 종양 세포검사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세포검사는 한 보호자가 내 말을 자르고 다급하게 말을 꺼냈다. 수술 꼭 해야 하나요? 수술하지 않으면 피고름이 흐르는 종양이 더 커질 것이고 종양 무게 때문에 재롱이가 걷기 불편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서 있을 때 종양이 바닥에 닿을 정도였다. 검사를 해서 수술할 수 있을 정도의 컨디션이면 재롱이가 더 힘들어하기 전에 수술을 해보자고 말했다. 수술해도 재발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보호자가 병원에 시추를 데려온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했다.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까? 보호자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고 싶어 했고 나는 수술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다. 모든 수술은 재발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수술들을 다 포기하지는 않는다. 마취 전 검사 결과가 양호하고 다른 조직으로의 전이만 없다면 재롱이는 수술 후 가족들과 건강한 생활을 몇 년 더 누릴 수 있다. 재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종양 근처의 림프절도 함께 적출하고 중성화 수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다 수술하면 비용이 어마어마할 거잖아요. 동물병원은 과잉 진료도 많다던데. 곁눈질로 내 표정을 슬쩍 살피는 이들의 얼굴을 보니 맥이 풀렸다. 동물의 상태에 대해 치료 방법과 예우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설명해도 병원비가 언급되면 비난의 화살이 갑자기 수의사를 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강아지의 종양이 수의사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닌데 비싸서 치료를 포기할 거니까 수의사가 우리 개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식의 비난이다.
아픈 개를 데려와서 돈이 없으니 공짜로 치료해주지 않으면 산에 버릴 거라고 잔인한 협박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를 비롯한 주변 많은 동료 수의사들이 좌절을 느끼는 순간이다. 그들은 자신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 준비가 된 사람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저렇게 종양이 커질 때까지 왜 병원에 미리 데려오지 않았을까? 종양이 퍼지기 전이었다면 마취 위험도 줄어들고 비용 부담도 훨씬 적었을 텐데 말이다. 사람도 나이 들수록 자주 아프고 의료 비용도 많이 지출하게 되듯 개도 마찬가지다. 어렸을 때는 아픈 데 없이 건강하니 돈 걱정 없이 마음껏 예뻐했을 것이다. 나이가 들면 심혈관계 질환, 호르몬 질환 등 전신 질환이 자연스레 찾아온다. 종양이 생기고 관절염이 온다.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어두워진다. 하지만 노화와 질병은 동물의 잘못이 아니다. 그저 나이가 들었을 뿐이다. 노견일수록 건강검진도 자주 해야 하고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적인 준비도 미리 해야 한다. 슬쩍 재롱이의 얼굴을 보았다. 재롱이의 표정은 보호자와 나의 대화 중에도 변함이 없었다. 시각과 청각 반응이 느렸지만 간식 냄새에는 반응이 좋았다. 간식을 주면서 종양에서 흘러나오는 피고름을 닦아내고 소독했다. 재롱이는 간식을 주는 내 손을 핥아주었다. 한 명이 진료실 밖으로 나가자 남은 한 명이 기다렸다는 듯이 질문을 던졌다. 안락사는 비용이 얼마예요? 왜 안락사를 생각하세요? 치료할 방법이 있는데요. 개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이 수술 비용도 한두 푼이어야지. 딸이 친정에 오랜만에 왔는데 재롱이를 보고 놀라서 병원에 온 거예요. 따님분이 돌보시긴 어려울까요? 이제 돌된 아이 키우는 애엄마예요. 저런 상태의 개를 어떻게 돌봐요? 오피스텔 사는데. 개 키우는 사람은 아예 입주가 안 되는데요. 그래도 가족분들이랑 상의해서 결정하셔야죠. 이런 문제는. 가족은 우리 둘이 다 해요. 딸도 다 그렇게 하기로 했고. 애가 착해서 이런 얘기를 대놓고 못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착해서라고요? 굳어지는 표정을 숨길 수 없었다. 이미 보호자는 안락사를 결정지었고 병원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것을 요구하고 싶었을 것이다. 초면에 안락사 얘기를 하는 것이 민망해서였을까? 처음부터 내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했고 불안해 보였다. 그 보호자들도 재롱이가 물론 안타까울 것이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의 자기 산만으로도 버겁고 결혼한 딸이 멀리 살아 혼자 아픈 개를 돌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이 평생을 함께해온 재롱이가 늙고 병들었다고 해서 재롱이를 죽여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말이 안락사이지 사실 이런 경우는 약물로 살해하는 것과 다름없다. 나는 치료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이 보호자들의 안락사 요구를 거절했다. 우선 종양세포 검사를 하고 수술 여부를 생각해 보길 권했지만 둘은 재롱이를 안고 나갔다. 아까 들어올 때처럼 화가 잔뜩 난 표정이었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하는
그들의 대화가 들렸다. 엄마, 다른 동물병원 가보자. 재롱이가 지금 가족들이 자기에게 느끼는 감정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쓰라렸다. 평생 같이 살았던 가족들인데 모를 수 없을 것이다. 재롱이는 어떤 생각을 하며 엄마 품에 안겨 있을까? 젖지대 위에서 소독할 때 잠시 나누었던 재롱이와의 교감이 떠올랐다. 따뜻한 혓바닥. 잠깐의 만남에도 온기를 주었던 재롱이에게 미안했다. 다른 병원에 가서도 재롱이는 자기 종양을 수의사에게 기꺼이 보여주고 엄마 품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을 것이다. 저는 동물을 좋아해서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좋아하는 동물을 매일 볼 수 있잖아요. 그날 오후 병원에 온 한 초등학생이 내게 한 말에 재롱이가 떠올랐다. 그날의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동물을 많이 좋아하면 수의사 말고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동물을 매일 볼 수 있잖아요. 왜요? 수의사가 되면 동물을 좋아하는데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가 많거든요. 학생은 알쏭달쏭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어색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 대한 깨달음은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난초가 계기가 되었다고 하죠. 먼 곳에 일이 있어도 난초가 죽을까봐 허겁지겁 길을 되돌아오는 자신의 모습에서 자신이 난초에 집착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신 겁니다. 무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 가지게 된 것일지라도 그로 인해 부자유하게 얽매이게 될 때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어 우리는 가짐을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개와 고양이를 쉽게 사고 팔 수 있다고 그들의 생명이 하찮은 건 아닐 겁니다. 작든 크든 그것이 새든 고양이든 지구상에서 나와 같은 지분의 한 생명체가 아닐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